happy and joy at work고요. 사실은 happy and joy보다도 저는 love at work. 사실 love를 쓸까 말까 하다가 우리 우리 HR 전문가분들, 코치님들께 love at work 이게 뭐지? 라고 하실까 봐 일단은 happy and joy at work를 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love at work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모든 구성원은 이제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오히려 이 삶에서 본인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 Love at Work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요새 왜 Great Resignation 그러잖아요. 대퇴사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시는 HR 분들은 퇴직이 하나의 트렌드로 막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작은 회사지만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우리의 경영자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 그들을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렵다. 왜? 그분들은 숫자로 말을 해야 사실은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 지금 오늘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인게이지먼트하고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2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 그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목적성이 이 사랑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직장에서 많이 상처받고 계시다고. 저도 저희가 요새 직원들 많이 뽑아서 인터뷰를 해보면 의외로 직장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HR 전문가로서 그분들을 과거에 그랬던 분들을 조금 더 본인들의 그 잠재 가능성을 더 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코칭 노하우는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왜 조직에서 코칭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코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조직에서 코칭을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더의 조직 관리, 조직 문화, 또 리더십 이슈, 즐겁게 일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동기부여되면 즐겁게 일을 하겠죠. 근데 특히 이제 HR 전문가분들한테 되게 고민되는 대상들이 40대 이상 시니어, 왜 젖은 낙엽이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또 20대 MZ 세대들을 어떻게 또 동기부여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100%를 제가 해소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 디자인 레터에서 다루는 논문을 했고요. 우리 유 센터장님이 어떻게 또 고유함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와 관련된 제가 칼럼을 쓴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논문들은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배부 자료 보낼 때 이렇게 레퍼런스도 같이 직접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아티클은요. 자, 첫 번째 아티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우리가 Great Resignation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퇴사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퇴사의 시대는 팬데믹을 통해서 이 부분이 증폭되고 더 나타났지만 이거는 십 년 전부터 이어졌던 하나의 어떤 트렌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듯이 2009년서부터 계속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퇴사율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이 속도대로 예측하면은 2020년에도 이 정도의 퇴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실질적으로는 퇴사율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때가 팬데믹의 첫 해였어요. 너무나 불확실성이 너무 극대화됐고 이 팬데믹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1년, 2년 차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팬데믹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이 추이는 나타났고 오히려 더 많은 퇴사율이 일어났다. 그 미국에서는요, 저는 몰랐는데 2021년도에 그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4분의 1이 퇴사를 했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대퇴사의 시대가 이미 2021년도에 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팬데믹의 어떤 트렌드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우리가 좀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이 5개 요소이다.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퇴사율이 그냥 직장을 옮겨가 아니라 재배치나 재고, 그다음에 재편, 주저함이라고 하는 이 5개 팩터를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조직에서 이 대퇴사를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리로케이션, 지역적 이동, 왜냐하면 그 리모트 워크가 되면서 지역적 이동률은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고, 팬데믹으로 많은 사망과 질병, 잠깐만요. 질병의 문제로 삶에서 일에 대한 역할 제고, 그러니까 나의 역할을 제고하게 됐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인보다는 젊은 연령대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지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간의 이동, 또 섹터, 완전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섹터를 뛰어넘는 그런 이동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퇴사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퇴사는 지금 어떤 최근 1, 2년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논문을 보면은 Designing Work That People Love라고 하는 거예요. 러브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버크햄이라고 하는 이 분이 책을 썼어요. Love plus Work Organization. 그래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아티클이 있었지만 또 이것과 링크가 연결된 거를 보면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시리즈가 3개인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쭉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다루지 못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조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직원들이 일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인생에서의 주인공이 자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레드 스레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의 큰 천이라고 보면 천을 짤 수 있는 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붉은색 실을 여기에서는 love at work인 거예요. 일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일이 뭔가 그 레드 스레드를 누구보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 오히려 개개인이.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어차피 직장에 나가면 그냥 일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눈을 딱 뜨면 내가 오늘 제일 먼저 내 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일이 뭐지? 그걸 제일 먼저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되고, 그게 내가 이 일이 돈을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일이 아니라도 내가 이것을 기부, 발룬티어,
까지 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내가 뭔가 지속적으로 스킬업 해야 된다. 그리고 체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사이드 허슬이라 그러죠. 요새 사이드 잡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내 주 일이 아니라 다른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것 외에 무언가를 해보는 거.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사이드 허슬을 할 적에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또 다른 것을 할 때 절대 돈을 쫓아서 하지 말아라. 그 사랑을 쫓아서 하는 거는 괜찮다. 그걸 함으로써 내가 점점점 나의 어떠한 그 열정을 불사르고 스킬업 하는 건 좋지만 돈을 쫓아서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본인이 러브 앳 워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조직이 그리고 리더가 러브 앳 워크를 하도록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건 어렵다. 사랑이잖아요. 슬픈 건 짝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진정한 러브 앳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도 리더들만 괴롭히지 말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사랑을 좇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육하면 교육의 투자를 리더십에 물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랑, 러브 앳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에코시스템, 조직의 생태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생태계 시스템에서의 주인공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교육, 에 어떤 투자도 밸런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는 이 버킹햄의 그 인터뷰했던 부분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상 최고치 퇴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조직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급여를 인상하고 인센티브, 복지 혜택들을 주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퇴사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조금은 올려줄 수 있지만 대퇴사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가 많이 뭔가 뭐랄까, 조직의 몰입도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팬데믹 전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도 18% 정도밖에 안 됐고 회복 탄력성도 17%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뢰도 10%, 14%밖에 되지 않았다. 팬데믹 후에 조금 떨어졌어요. 2포인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직에서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이제 리텐션이나 퍼포먼스, 인게이지먼트, 그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이제는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이 포용력,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급여, 동료에 대한 호감도, 직장 위치, 조직 미션에 대한 강력한 믿음,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설명을 해주나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예측 지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매일 신나게 일했는가?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었는가? 직장에서 내가 잘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 왜 갤럽에 보면은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를 진단하는 12개 문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좀 유사한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급여를 올려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 혜택을 더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왜냐하면 몰입도의 관련과 회복 탄력성, 성과는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력을 인풋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올라가고 몰입도도 올라가고 회복 탄력성도 올라간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상적이야 라고 그냥 컨셉추얼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데이 투 데이 워크, 우리 구성원들이 하루하루 일하는 실제 활동들과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러브, 사랑하는 것과의 이 연결점을 지능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리디자인 더 워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참여도와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는 결국에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원칙.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e size fits one는 뭐예요? 하나의 방법론으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옷은 단 한 사람에게만 맞는다. 그래서 뭐예요? 백인백색이다. 직원들은 저마다 뚜렷한 관심인 기술 이런 게 너무 다르고 유니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유니크가 유독 많이 나올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왜 하려고 해요? 사랑에 빠지게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뇌과학자가 아니까 모르지만 엄청나게 이 러브 케미컬들이 막 생긴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옥시토신, 도파민은 많이 들으셨죠?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래서 사랑을 하면 이것과 똑같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그 브레인 케미컬이 생기고요. 이를 사랑할 적에는 안 한다는 마인드, 그래서 요거까지 생긴대요. 화학적 반응이. 근데 요거는 뭐냐면 기쁨과 원더, 놀라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케미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 이런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더 너그러워지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싫어하나 엄청나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막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막 열정이 뿜뿜하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을 하게 되면 love at work를 하게 되면 세상과 다른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되게 자신에 대한 관점도 되게 넓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너그러지고 되게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그리고 인지 자극도 더 빨리 되고 더 낙관적이 되고 더 추성적이 되고 더 관대해지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더 개방적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fire 한다는 거죠. 되게 불타오르는데 never burn out이래요. 결코 burnout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fire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일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밤에 잠을 못 자면서도 내가 6년간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느낌.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이거 빨리빨리 홍보해 주세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코치님들한테도 이거 빨리 보내주세요. 코치님들한테는 이거 리더분들한테 보내주세요. 막 제가 지치지 않고 불타오름. 근데 육체적으로 나이 먹는 건 할 수 없어요. 그죠? 요것도 좀 밸런스를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버킹햄이 Love plus Work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베스트 퍼포머, 탤런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일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떤 수단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묶어 놓을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과를 내게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일 자체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나이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지고 나르시스트가 즉 자기 도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예측하고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을 우리 HR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럼 HR들이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일로만 이걸 꾸미지? 아니라라는 거예요. 임계값이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는 일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코칭을 사랑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하지만 제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어려운 고비도 넘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코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힘든 일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몇 퍼센트냐?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20%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직장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HR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특히 루틴화된 일, 루틴화된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게끔 할 수 있어? 그건 우리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사랑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 일들을 디자인하고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문적인 일들, 노동집약적인 그러한 일들에서도 되게 사람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본인들의 일을 살아가면서 하더라.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의 그 호텔의 룸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들은 이 되게 매뉴얼에 있는 일들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야말로 룸메이드는 절대 침대에 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하스피탈리티 전공자가 아닙니까? 석사학위를. 그런데 룸메이드는 베드에 절대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베드에 누워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디즈니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지친 모습으로 딱 호텔에 들었을 때 베드에 딱 누웠을 때의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본인이 경험하고 최고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누워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더라. 그러면서 또 그 룸에 있는 그 작은 인형들, 아이들이 패밀리가 오니까 작은 인형들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되게 사랑을 느끼더라.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는 거대한 거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Love at Work에서 지향해야 되는 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탠더다이제이션을 뛰어넘어야 된다. 표준화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임파워먼트 해줘야 그래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표준화된 단계 또는 요구되는 역량에 의해서 정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량 모델도 이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2, 3년 전부터 그 역량 모델 왜 만들어요? 라고 저는 여쭤봐요. 이유는 역량 모델을 만드셨다고 해서 정말 진짜 돈 많이 투자하시고 노력해서 가지고 오면 저는 조직별로 역량 모델이 그리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 다르지 않는 작업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명확화시킨 영역에서는요, 무한한 가능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무한한 가능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you don't know, I don't know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거지 you know, I know의 영역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버킹햄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공의 직원이 얼마나 밀접하게 그것을 룰을 우리의 모델과 어떤 측정하는 그 지수만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러브라는 렌즈로,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렌즈로 이 일을 리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람이 핵심이다. 그죠?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핵심이다. 자, 계속 우리가 최근에 논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as whole이에요. 전인적인 인간으로 구성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이 우리를 지배했을 적에는 우리가 자꾸 분석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고 성취 욕구가 되게 있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 저의 호기심은 제 몸에 어디에 있고 저의 성취 욕구는 어디에 있고 그죠? 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그냥 컨셉추얼리 그렇게 생각한 거지 저는 아스라백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워라벨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워크하는 인간 따로 있고 내 라이프를 영위하는 인간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테러블한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 행복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너의 감정은 우리 직장에 그 찍찍에 입장하기 전에 놓고 와.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너의 열정을 가지고 다 출근해. 온전한 모습으로 출근해. 우리는 너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네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 줄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뽑을 적에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러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봐라. 그리고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 게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요새 팬데믹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대부분 온보딩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보딩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온보딩 할 적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조직의 룰은 어떻고 조직의 미션은 어떻고 이걸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왜 너를 뽑았게? 너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너를 뽑았어. 너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빛났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보딩에서 규정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이 회사에서 10년 있다가 20년 있을 때 너의 목표는 뭐야? 나는 CEO가 되고 너무 좋아. CEO가 된다고. 아니 제가 CEO를 이게 아니라 CEO가 된다면 박수 좀.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어. 그럼 얘가 언제쯤 퇴사할까? 이게 아니라 그래 너만의 브랜드를 갖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엄청나게 응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룰루몬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만의 유니크한 열망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줘라. 그랬더니 다른 조직에 비해서 90일 혹은 입사하고 90일 또 첫 해 조직 몰입도가 2개 높음이 아니라 2배 높았어요. 그랬더라. 그래서 저희는 온보딩이라고 하는 채용을 했을 때 온보딩을 지금까지의 어떠한 테크니컬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열망,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생 교육.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막 제가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불안해요. 아니 저러다가 아프면 어떡할까? 그런데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게끔 하라. 세 번째는 서포트 알럼나이, 즉 퇴사자도 엄청나게 지원해줘라. 우리가 인간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 함께 있는 그 기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점을 그 사람의 삶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삶에서 보면은요, 우리 직장은 그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 스쳐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젠 평생 직장 없잖아요. 이제는 한 직장에 우리 뭐 초등학생들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몇십 번을 바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평생 같이 할 거야. 평생 같지 않으면 배신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조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한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회사는 그 100년의 인생 동안에 한 번 스쳐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그 사람의 인생 을 지원하다. 평생을 지원해라. 그런데 그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어떤 벤처 회사를 하고 어떤 지점을 열고 했을 때 그때 성공하는 모습을 오히려 우리 회사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다른 직원들도 느낀다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내가 나가면 배신자가 아니라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나의 성공을 지원해 주는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인백색이다. 원 사이즈 피트 원이라 그랬잖아요. 아시죠? 요새 우리의 뇌 시냅시스는 5천 개 은하수가 5천 개 있다잖아요. 그것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은 연결이 있다. 즉 뭐냐면은요. 사람마다 정말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저의 강의에 대한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 앳 워크도 한 가지 방법으로 러브 앳 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러브 앳 워크를 해서 표준화시키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 사람들만의 것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본인의 그 유니크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된 툴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팬데믹 동안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코칭 기관 중에 코칭 펌 중에 힘든 코칭 펌은 한 곳도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코칭 서비스 기업, 여기는 example betterup이라고 하는 회사를 얘기를 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결국엔 뭐예요? 인디비주얼. 하게 가져가는 이 코칭이 표준화를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 유니크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에 의하면 표준화의 틀, 역량 모델, 피드백, 경직된 진로 패스, 커리어 패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애정 중심으로 그 사람마다 다른 그러한 패스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것을 그럼 조직적인 차원에서 컨트롤링하는 것이 아니라 팀에 포커스해야 된다. 왜냐면요, 이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유니크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무엇과 인터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왜 중요하냐? 나의 유니크니스, 또 다른 사람의 유니크니스가 이것이 합쳐졌을 때, 그랬을 때 엄청난 성취를 할 수 있고 그 성취를 통해서 개개인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팀원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개개인, 아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코칭 3C의 코칭 철학에 무선 회전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는 전인적인 인간, 해답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선한 의도가 있고, 무선 회전, 우리는 전인적인 온전한 인간이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추가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we가 아니라 you and I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뭉뚱그린 people이 아니라 you and I, 개개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인적인 고유한 존재, as whole, unique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믿음인데요. 이 신뢰는 이 유니크니스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직의 시스템, 에코시스템이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러스트는 팀 동료, 팀장, 고위 지도자, 그러니까 임원들, 리더들 간의 이제 세 대상을 봤을 때 이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느끼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몰입도가 15배, 회복 탄력성이 42배나 높았대. 네. 우리가 한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요, 의심하고 긴장하고 하는 데서 무한한 가능성은 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곳에서 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창의적이 돼요. 사람이 긴장했을 때 창의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위협을 받으면서 창의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갈아먹는 의식, 리추얼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조직의 탑다운하는 목표, 성과 평가, 360도 설문조사. 이 사람은 피드백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어차피 자신의 러브,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렌즈가 끼워진 상태에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피드백도 잘못 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다. 그래서 조직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리추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pay attention 해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 1회 체크인. 저희가 원어원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저희의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원어원인데요. 이 원어원은 그냥 1대1로 면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1대1로 면담하고, 더 최악의 상황은 1대1로 피드백을 하라 그래요. 혹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네. 원어원에는 피드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잘못하면요, 매주, 격주, 매월, 나이트메어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이 원어너는 기존에 했던 1대1의 면담이랑 너무 달라요. 여기서 뭐라고, 이제는 앤디 그로브가 원어너를 얘기할 땐 격주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주 1회 체크인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피드백 절대 제공해서는 안 돼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해서 뭐가 좋았어? 뭘 러브했어? 뭘 싫어했어?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우선순위는 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 4가지 질문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리더와 구성원이 주 1회 만나서 30분 동안 그냥 이 얘기만 1년간 지속한다면 우리 조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피드백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스코는 1년에 300만 건의 체크인을 하고 있대요. 네, 물론 시스코에도 안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크인을 하는 사람은요, 팀원 구성원들은 몰입도가 77%가 올라가고요, 이직률이 67%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우리가 안 알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논문이에요. 어떻게 이 조직에서 행복하고 있느냐,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물어볼 거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퇴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퇴사에 신경을 쓰느냐. 교체 비용이 직원 연봉의 반에서 2배까지 퇴사로 인해서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직원이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에서 행복한 건 아니다. 직원이, 저는 더 나아가서 제가 요거 이탈릭체는 제가 쓴 거예요. 현재 직원이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떠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직원이 만족하고 있지만 이직할 것을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개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저희 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네. 평생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장이 최고의 직장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되게 만족하고 있어. 행복하고 있어. 하고 그냥 그 사람은 아,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요? 불만 많이 하는 사람, 로우 퍼포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top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엑시트 인터뷰, 우리가 퇴사하려고 하면 엑시트 인터뷰를 하잖아요. 퇴사 인터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으로 뭘 해야 돼요? stay conversation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stay conversation은 뭐냐면은요. 직원이 직장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경험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리더들 정말 힘들겠죠. 이제는 일주일에 체크인도 하라 그러죠. 스테이 컨버세이션도 하라 그러죠. 성과도 관리하라 그러죠. 자, 스테이 컨버세이션의 스텝입니다. 일단은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퍼포먼스 면담이 아니다. 그거 셋어사이드 하고 일단은 나의 관심은 네가 지금 러브 앳 워크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어? 그거에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담의 밸류를 높여 저희도 원어원을 할 적에 항상 구성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역시 여기에서도 구성원들한테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이거 다 보내면 허걱해서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한 세 개 정도 보내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들어오게끔 해라. 자, 그 다음에 면담을 할 적에는, stay conversation을 할 적에는 모든 거 다 꺼놓으라는 거예요. 뭐 카톡, 이메일, 뭐 전화 모든 거 다 온전히 진짜 집중해서 해라. stay conversation 해라. 자, 그 다음에 리더는 이 conversation 하기 전에 버퍼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두 가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이죠. 내가 지금 대화하는 이 사람 누구?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떠난다면 우리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절대 안 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면담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을 할 적엔 stay conversation을 할 적에는 사전에 이메일 보냈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메일을 보더니 어머 이게 되게 뭔 일이 난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스페시픽하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제너럴한 것부터 시작하면서 스페시픽한 것으로 들어가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전 이 논문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많이 우려해요. 내가 우리 리더들한테 원어원 하세요, 대화하세요 라고 하면 근데 대화했다가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근데 의외로 그런 요구 안 해요. 그들도 알아요. 리더의 권한이 거기까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원어원 해보면요.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근데요. 직접 무조건 하시라 그래요. 하시면 무슨 반응이 있냐면요. 의외로 리더들이 스테점에 그래요. MZ 세대들 말 안 한다. 근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주제 가지고 오라 그러고 하면요. 의외로 얘기를 너무 잘하더라. 의외로 그들도 되게 이 대화를 즐기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만 현실은 최악의 상황보다도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더 일어난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걸 이슈업해서 그래도 내가 인정해주고 함께 나갈 방향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앱을 론칭시키는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면은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자, 만약에 불만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불만 속에 항상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의지를 인정해줘라. 나는 너무 루틴해요. 내가 맨날 하는 일들이. 그래서 나는 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불만을 하면 야, 그거 네 커리어 네가 만들어야지 나보고 얘기하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숨어있는 의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리프레임 하라.
내가 들어보니 네가 성장하고자 하는 정말 의지가 느껴진다. 그런데 네가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되게 안타깝다. 그래서 리플렉트. 네, 그렇다면 네가 이것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뭘 달리해 볼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게 여기서는 구별했어요. 즐거운 것과 그다음에 불만. 근데 저는 요게 제가 만들었는데 없어졌네요.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appreciate, 인정해줘라. acknowledge, 인정은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I know it. 내가 이걸 알고 있어를 인정해줘요. 저희의 베이직 과정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ask,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적에도요, 막 좋다고 내가 너무 멋져. 그건 나를 위한 인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I know it. 네가 기쁘다는 걸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이게 불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질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없어졌네요. two A's 했어요. 뭐예요? A가 2개 있어요. appreciate, 인정해주고요. and then ask, 질문해라.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러브를 느끼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한다고 러브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 경험에서 러브를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 10분은 합의하라라는 거예요. 넥스트를. 그리고 팔로우업 할 것이 있다면은 팔로우업에 대해서도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내가 팔로우업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거 추가 작업, 엑스트라 워크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은 팀제를 큰 팀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얘기하는 원어원 스테이 컨버세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한 팀을 맥시멈 15명, 제일 좋은 거는 10명 단위로 끊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고유함,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는 요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니크니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요거 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맥킨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고 있던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다는 거예요? 미닝이었다는 거예요. 일에서의 미닝. 근데 이건 정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올 초에 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얘기할 적에 목적성에 대해서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조직에서의 의미,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간 거고, 저는 이제 이게 논문의 단데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메가 트렌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이런 시대를 거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대가 뭐냐는 거예요. 개개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크게 보셔야 된다. 그건 뭐냐?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갈 때 뭐가 있었어요? 흑사병이 있었어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을 성찰해요. 그래서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인간의 붕이라고 하는 세상이 왔어요. 자,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했어요. 과학 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존중의 시대, 르네상스의 시대가 다시 왔다. 예. 과학 중심의 시대는 뭐냐면 평균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표준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물론 그때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표준화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 존중의 시대로 왔어요. 개개인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왔고 그 사람의 고유함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왔다. 이거는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에요. 과학 중심의 시대가 더 디벨로핑이 돼서 인간 존중의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인간 존중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 중심의 시대에서 더 디벨로핑이 되면 뭐 돼요? 더 효율성을 따지고 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다는 걸 봐야 된다. 자, 인게이지먼트를 하다가 이제는 해피니스, 이제는 사랑을 논한다는 거예요. 러브 앳 워크. 이거는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예, 콘페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A new era of humanity라고 했어요. 휴메니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새로운 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전인적 인간, 인디비주얼, 유니크니스. 이것을 조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코칭 원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은 제가 코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15년 전, 10년 전에는요, 약간 코칭이 트렌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직이, 아까도 보셨잖아요. 개개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코칭을 안 할 수 없고 원어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희열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3년 전에 이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워크숍 홍보를 안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FOAM이라고 하는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Find and Found the Unique Me예요. Find the Unique Me, Found the Unique Me예요. 네, 나만의 고유함을 찾고 나만의 고유함을 즐기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그 분들의 피드백은 나를 더 섬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아까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표준화된 것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데이투데이 워크를 들여다보라는 거잖아요. 삶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진단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들여다봐야 된다. 정말 핵심 인재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핵심 인재들 대상으로 가면은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가 뽐을 했던 거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 왜 사람들은 진단에 급급할까? 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몇 개의 나이의 강점으로 나를 왜 그 프레임으로 집어넣으려고 할까? 네, 너무나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몇 가지의 저의 재능, 강점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나는 뭘 사랑하느냐. 제가 강의가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강의도 있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네,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에 왜 우리가 고유함을 봐야 되는가. 이 유니크니스, 인디비주얼은요. 그냥 조직에서 새로운 트렌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 이제 해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